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2급 95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거래 결합 요소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에서 핵심 키워드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가 되고요.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비례 원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유동성 비례 원칙이란 현금화하기 빠른 것부터 부채는 빨리 갚아줘야 되는 것부터 먼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는데요. 대차 평균의 원리란 회계에서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원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며,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본 등식이 나타납니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되는데요. 차변에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하게 되면 자본이 되겠죠. 이것이 자본 등식이 되며, 이 자본 등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아울러서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에서 자산을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나열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진다는 것. 내용이 좀 많죠? 힘듭니다. 어렵죠? 외우기 너무 힘드네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타납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혹시 시험 치실 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자산 자리가 차변입니다. 자기 자리에 자기 계정 과목이 적히면 증가되는 거고요. 반대변에 적히면 감소됩니다.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현금은 자산입니다. 차변에 현금이 적히면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며, 대변에 현금이 적히면 반대변에 적혔죠. 자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적히면 우리 회사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적히게 되면 우리 회사 부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1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변, 부채의 증가.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대변에 적히면 증가되고 차변에 적히면 감소되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 부채의 감소. 틀렸죠?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대변에 부채가 적히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차변, 자산의 증가.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예, 증가됩니다. 대변, 자본 자리는 대변입니다. 대변에 자본이 적히면 증가됩니다. 예, 맞습니다. 3번, 차변 자산 증가 맞고요. 대변, 손익계산서에서는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 예, 맞습니다. 참고로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과 수익은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비용이 발생되었다, 비용이 없어지게 되면 비용이 소멸되었다.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의 발생 또는 수익의 소멸, 차변에 적히면 수익의 소멸이 됩니다. 자, 차변, 비용의 발생.
되면 자산의 감소. 예, 맞습니다. 자산 자리가 차변이고 대변의 자산 계정 과목이 적히게 되면 감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재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초자산이 있고요. 기초부채가 있고 기말자산과 기말부채가 있네요. 이 4개 중에서 틀린 것은 우리 공식 몇 개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었습니다. 자, 먼저 기초자산과 기초부채가 있으니까 기초자본을 구할 수 있네요.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따라서 앞에 기초를 붙이게 되면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가 됩니다. 기초자산이 9만원, 기초부채가 4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초자본은 5만원이 되고요. 두 번째, 기말자본입니다. 기말자본, 여기에 기말자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말자산 11만원이죠. 마이너스 기말부채 5만원을 하게 되면 기말자본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자본이 6만원이네요. 위에서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 플러스 추가 출자액이 되는데요. 지금 사장님이 추가로 출자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요. 6만원이 되려면 5만원에서 만원이 더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만원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초자본은 5만원이다. 예, 기초자본은 5만원이 맞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만원이다. 예, 맞죠? 기말자본이 6만원인데 기초자본이 5만원이지 않습니까? 5만원 더하기 만원. 예, 6만원 맞고요. 당기순이익은 그래서 만원 맞습니다. 당기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자, 단기부채 한번 볼까요? 단기부채 기초는 4만원에서 기말에는 5만원,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기자산의 증가 보겠습니다. 기초자산은 9만원, 기말자산은 11만원, 2만원 증가되었죠. 따라서 단기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되었네요. 예, 3번도 맞습니다. 4번, 기말자본은 5만원이다. 자, 기말자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하는데요. 기말자본은 6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구해졌습니다. 따라서 5만원이 아니라 얼마? 6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찾아란 말이 되겠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요한 거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증권, 통화 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현재 500원짜리 주화죠. 그리고 지폐 이런 것을 말하고요. 타인 발행 수표란 말은 남이 발행한 수표로서 회계에서는 현금으로 처리하죠.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돈 대신에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 말합니다. 아울러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즉 90일 이내인 자산을 말하게 됩니다. 선거금이네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으로 먼저 주는 것을 말하죠.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임대보증금이네요. 임대라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임대, 반대말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빌려오는 것은 임차 또는 돈이면 차입금이 되겠죠. 임차 또는 차입금이 됩니다. 임대 보증금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건물을 빌려주고 기계장치를 빌려주고 그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아니죠. 내가 무엇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보증금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자, 언뜻 생긴 것은 비용처럼 생겼지만 미지급 비용은 무엇? 부채입니다. 부채로서 단기에 오래 귀속되는 비용 중 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 미지급 비용.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결산시 결산 문제네요. 미수이자, 미수란 말은 못 받았단 말이 되고 이자니까 이자를 못 받은 게 되네요. 에 대한 분개를 누락할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결산 정리입니다. 정상적인 결산 정리인 경우는 이자 못 받았죠. 이자 수익이 되고요. 그리고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니까 수익,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결산, 정상적인 결산 분개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전산회계 2급에 뜨는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틀리더라도 자격증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전산회계 1급 그리고 전산세무 2급에 가면 갈수록 결산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거 피해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수수익 자산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과소 줄어들게 되고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이 누락됩니다. 왜? 누락했으니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과소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 누락으로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산됩니다. 왜냐?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데 수익이 줄어드니까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과소 계산으로 기말 자본이 과소 계산됩니다. 왜?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 또 당기순이익을 더하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말 자본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결과가 야기됩니다.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비용이 과소 계산된다. 자, 여기는 비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비용이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2번, 부채가 과소 계산된다 그러네요. 여기도 보니까 부채는 없죠? 부채는 없습니다. 안 되고요. 자산이 과소 계산된다. 예,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수익이 과대 계산된다. 아니죠. 이자 수익이 누락됐으니까 수익이 과대가 아니라 과소 계산됩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받을음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글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대변에 받을 음이 나오는 것은 상품 매출 700만 원을 하고 매출 초 발행 약속음으로 받았네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그리고 납입 발행한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납입 발행한 음이니까 받을음 1번은 이렇게 분개가 되고요. 2번 상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약속금 700만 원을 외상대입금 지급을 위해 배서 양도하다. 자, 2번 문제는 2번 보기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내용은 상품을 매출한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외상대입금을
엄으로 배서 양도한 내용입니다. 즉 외상매입금 700만 원을 갚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외상매입금 700만 원 배서 양도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배서 양도란 남이 발행한 엄을 주어도 배서 양도, 받아도 배서 양도가 됩니다. 배서 양도가 나오면 첫 번째 무조건 받을 엄을 증거, 받으면 받을 엄을 받은 게 됩니다. 두 번째 제3의 거래처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립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이 내용은 외상매입금을 갚아주는 거고요. 무엇으로 갚아줬다? 받을 엄으로 지급했죠. 왜? 배서양도 이꼴 받을 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외상 매출금 7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엄으로 받다. 이거 외상 매출금 받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외상 매출금 700만 원. 엄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받을엄, 지급엄, 미수금, 미지급금인데요.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받을엄, 지급엄,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외상매출금이 재고자산, 즉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은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재고자산, 즉 상품과 관련이 있고 누가 발행했습니까? 남이 발행했죠. 매출처가 발행했으니까 남이 발행한 엄, 받을 엄입니다. 4번 매입처에서 발행한 약속엄 7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발행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과 관계 있나 없나 이걸 알 수 없을 때는 상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급은 내가 발행한 엄이니까 지급엄이 되겠죠. 지급엄 700만 원을 무엇으로 상환하였다, 갚아줬다,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자, 여기서 대변에 받을 엄이 나오는 것은 2번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뉘어지는데요. 미지급금, 유동부채, 예수금, 유동부채, 사채, 비유동부채, 선수금, 비유동부채.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선생님, 왜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계시나요?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시나요? 예, 저는 조금 여러분들보다는 회계를 조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외워진 겁니다. 외우려고 발부둥친 적 없습니다. 자주 쓰는 거는 외우려고 조금 노력했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도 애매한 계정 과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문제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계정 과목을 입력해 보십시오. 사채만 비유동부채로 나타납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계정 과목에 관련되어 있는데 계정 과목에 관한 내용인데 확신이 들지 않을 땐 반드시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따다다닥 쳐보시고 찾으시면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최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15문제 중에서 회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찾아만 보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꼭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있다라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7번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오는 것은 자, 결산 분계가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3천만 원에 대해 2%의 1% 아닙니다. 2%의 대손을 예송하였다. 그러면 설정해야 할 대손 충당금, 즉 내가 총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2, 3은 60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하고 자, 단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보충법이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충학습 있죠? 부족한 학습을 채워 넣는 것을 보충학습이라 하듯이 보충법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기말 등재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 계산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대손 충당금 필요한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60만 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다? 10만 원. 그러면 얼마를 더 넣으면 될까요? 50만 원 더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 2, 3번 중에 하나이며, 비용이 발생됐죠. 차빈이 대손 상각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번, 3번이 될 수 있고요. 상대 계징이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산 문제로도 실무에서 결산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계에서는 정산회계 2급에서는 두 가지만 잘하시면 합격합니다. 1번 분계, 수정하는 것까지 합해서 10개지 않습니까? 일반전표 8개, 그리고 수정하는 거 2개, 그러면 10개, 그리고 결산 4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많이 맞추어 버리시면 거의 합격입니다. 결산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우리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그리고 3가지가 되어 있죠. 우리 회계하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닙니다.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닙니다. 주석, 자본 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닌다. 현금 흐름표. 그래서 재무제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석,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물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합니다. 자, 이 중에서 5가지가 다 4가지가 다 재무제표가 맞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일단 일정 기간이 되면은 재무상태표는 아닙니다. 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포인트지 않습니까? 안 돼요. 이거 3가지는 해당됩니다. 다 일정 기간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끝났습니다. 일정 기간 플러스 경영 성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익 계산서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일정 기간, 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경영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9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이네요.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죠. 이런 것은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결국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원가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은, 자, 개별법은 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매출원가에 가장 작다, 가장 높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개별법은 비교적 고가의 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원가를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제일 정확합니다. 단점으로는 원가 계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즉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우리 일반 기업에서는 잘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총평균법은 가중치가 부여된 전체 산술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가운데입니다. 그러면 답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요. 자, 매출원가가 가장 작은 것은 물가 하락치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00원짜리 하락해서 90원짜리 땡땡땡땡 해서 30원짜리까지 있었습니다.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거. 호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거.
선입선출법을 하면 매출원가가 이게 되겠네요. 왜? 이게 제일 먼저 샀으니까 이거가 되고요. 구입선출법이 되면 30원짜리를 꺼내주겠네요. 매출원가가 어떤 게 낮게 계상됩니까? 30원짜리죠. 이거 어떤 겁니까? 요거는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부터 꺼내준 거고요. 구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꺼내주니까 물가 하락 시에는 어떤 거? 구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외워서는 힘들다, 외워서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이 뭔데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거. 그러면 구입선출법은 무엇인데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100원이다가 그 다음에 90원, 그 다음에 70원, 그 다음에 30원 이랬을 때 선입선출법은 이거 꺼내주는 거, 구입선출법은 이거 꺼내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당연히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9번 다음은 유형자산. 유형자산 첫 번째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유형자산 저는 눈에 보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물리적 실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물리적 실체가 있다.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내 거야 돼요. 내 거. 그러니까 저는 내 거라 했는데 회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필요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취득 원가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지금 이 문제 95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험 치실 때 취득 원가는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회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원가는 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매입자산의 매입 대가, 즉 그 해당 자산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그리고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물건값뿐만 아니라 그거 사면서 따로 또 지불되는 게 있다면 그 돈까지 그 가격 안에 포함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취득에 부여되는 포함합니다. 부대 비용에는 매입 수수료, 운반비 이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운반비, 살포, 팔다. 살 때 운반비란 계정 과목을 적지 않고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팔 때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역비라든지 설치비, 시운전비, 이런 등기비용 이런 것들은 다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다만 단기 매매증권 있죠? 107번. 107번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 영업 외비용입니다. 984번, 831번짜리 수수료 비용 하면 안 됩니다. 984번 영업 외비용입니다. 꼭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틀린 거래요. 취득 시 발생한 설치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두 번째, 사용 가능 후에 발생하는 소액 수선비. 이거는 수선비가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득 원가는 무엇을 구입하면서 든 돈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지만 지금은 다 구입했고 사용하다가 고쳐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것은 수선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운전비 아래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입하면서 운반하는 것은 운반비는 구입하면서 들어간 운반비는 구입하는 것
가격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따로 적지 않습니다. 자, 11번 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다음의 분계서 관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한번 볼게요. 대변이 상품 매출이네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차변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수익이 발생되면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돼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부채가 올 수가 없죠. 차변에 부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로 안에 올 수 없는 항목. 다시 한번 볼까요? 대변에 수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익이 발생되면 차변에 자산이 증가되어야 되겠죠. 자산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올 수 없는 것은 자 한번 볼게요. 대변에 상품 매출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차변에는 자산 계정이 올 수 없습니다. 부채 계정 요거 오타네요. 차변에는 부채 계정 오타입니다. 부채 계정이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현금, 자산, 예수금, 부채가 되겠네요. 당좌예금, 자산, 4번 외상매출금 될 수가 있죠. 예수금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건가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채도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예수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좌예금으로 받을 수 있죠. 돈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으로 하죠. 그런데 예수금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요? 원천징수죠. 원천징수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금 또는 선납세금이 되는데요. 내가 돈을 주면서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하는 것은 예수금.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내가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 당좌예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금은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부채가 또 줄어들면 되니까 여기에 외상매입금은 될 수 있겠죠. 외상매입금 계정은 될 수 있습니다. 왜? 상품 매출하고 외상매입금 갚아줘야 되는데 그걸 판걸로 대체 상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좌예금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재고자산 팔고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예수금은 될 수가 없겠네요. 자, 물론 차변에 부채가 줄어드는 내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예수금 부채가 맞습니다. 맞지만 어떻게 예수금이라는 것은 직원들 급여나 이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한 돈이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을 줄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요거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12번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니까 보기 4개는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이 하나 있다라네요.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예, 맞습니다. 부채는 1년이 안 되면 유동, 1년이 넘으면 비유동. 주로 기산일은 언제다? 결산일로부터. 1번 맞습니다.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본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예,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되죠. 맞습니다. 3번 단기 차입금은 그렇죠. 돈 빌려왔으니까 부채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여기서 보고기간 종료일이란 12월 31일 결산일을 의미합니다.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렇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는 유동부채가 됩니다. 4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본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이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은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할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800건대를 말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나오면 확신이 들지 않는 계정 과목들은 어디에서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안 됩니다. 복리후생비 811번이죠. 이거 맞습니다. 통신비 800번대 맞습니다. 영업비용. 개발비 우리 회계에서 비로 끝나면 싹 다 비용입니다. 그런데 비로 끝나더라도 비용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발비.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찾아보면 되니까. 아닙니다. 무형자산, 임차료,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기부금, 영업외 비용입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하면 33만원, 요 더하면 41만원.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13번 같은 문제는 잘 모르시겠거든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에게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 예, 우리 회계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두 개가 있죠. 토지와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유형자산이 아니죠. 토지도 유형자산이 맞습니다.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토지 치보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토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울러서 연필시험에는 무형자산도 아주 사실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이 더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거. 두 번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은 다른 관계 법령에 정의된 게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 가치는 영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정액법이 합리적이다, 정률법이 합리적이다 이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정액법으로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형자산을 개발할 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가 있는데요. 연구단계에 지출한 돈은 경상연구개발비가 되고요. 개발단계에 지출한 돈은 개발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연구단계의 지출로 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회사 화장실의 거울이 파손되어 교체하였다. 자, 이런 거는 수선비로 하는 게 맞는지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소모품으로 소모품 B로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뭐 유리가 파손되어 새 걸로 바꿔넣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선비로 보기도 그렇고요. 제가 수선비로 해놨는데 이게 아마 소모품 B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돈이 들어갔죠. 뭐 복리후생비가 되네요. 자, 복리후생비가 사용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번,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2번,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해야 됩니다. 3번,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 것이어야 됩니다. 자, 경조사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30만 원 줬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30만 원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합니다. 세 번째, 그 30만 원 누구 거? 우리 회사 직원 겁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명절이 되어 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나누어줬다. 이거 뭐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그리고 회사의 보통 예금에 결산 이자가 발생하여 입금되었다. 이자 수익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죠. 차변에는 보통 예금,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됩니다. 자,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려면 우리 당기 순이익 구하는 공식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데요.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려면 수익이 증가되든지 비용이 감소되면 뭐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비용이 발생되었네요.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뭐 당기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순이익이 감소되고요. 두 번째, 복리후생비 비용이 발생되었죠. 그러니까 뭐 당기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접대비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당기 순이익이 감소됩니다. 하지만 4번은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되었으니까 수익이 증가되네요. 수익이 증가되면 당기 순이익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보기는 바꿔주시는 게 좋겠네요. 이것을 수선비 말고, 이게 교체했다니까 화장실에 뭐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고쳤다면 수선비가 맞겠는데요. 이는 소모품비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소모품비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름으로써 전산에게 이거 기출문제 95회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